여러분, 북한의 유학생들 중 탈북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윤서아 씨 또한 총정치국장의 딸로 태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서아 씨는 중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 한 영상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한 서아 씨는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눈물을 머금고 탈북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서아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서아 씨가 중국에서 본 영상은 무엇인지, 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윤서아라고 합니다. 요즘 공부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의 옛 생각이 나고는 하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자신의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용기를 내어 저희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벅차오르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여 저 또한 힘을 보태고 싶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북한의 끔찍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는 만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도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죠. 대충 어떤 집안에서 자란지 아시겠죠? 남한으로 친다면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같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집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특별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기일 때부터 큰 눈에 오똑한 코, 도화지처럼 하얀 피부.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병원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평양의 꽃이란 별명을 얻었죠. 지금의 남한 친구들도 저한테 전성기 시절 김희선을 닮았다고 할 때가 있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외모 칭찬은 어렸을 때부터 쉬지 않고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별명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보이는 것과 달리 저의 삶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통제되었는걸요. 저의 아버지는 총정치국장으로 북한에서 손꼽히는 실세셨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저희 가족에 대한 기대와 감시도 엄청났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넌 내 딸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해.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린 시절부터 청춘까지 저를 짓누르고는 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건 아버지의 서재예요. 빽빽이 꽂힌 책들, 무거운 나무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 계신 아버지. 그곳은 저에게 천국이자 지옥 같은 곳이었죠. 아버지는 거기서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5살 때부터 주체사상부터 시작해서 세계 역사, 정치, 경제 등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거의 군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은 기본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30분간 체조를 해야 했죠. 아버지는 이걸 혁명가의 기본이라고 부르셨답니다. 식사 시간 또한 엄격했어요. 정확히 20분,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죠. 한 번은 체할 것 같아서 천천히 먹었다가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자본주의적 나태함이라고 하셨죠. 그 후로 저는 배가 아프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다 먹어야 했어요. 공부 시간은 더 엄격했습니다. 학교 후에도 7시간은 책상 앞을 떠날 수가 없었죠. 주말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제 공부를 직접 점검하셨거든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100번씩 써야 했고 벌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어요. 한 번은 수학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밤새 비슷한 수학 문제들을 풀게 하신 적도 있었죠. 이런 아버지의 엄격함은 종종 폭력으로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죠. 아버지 앞에서 김정일 장군님의 혁명 역사를 외우다가 한 구절을 틀리고 말았죠.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걸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순간 아버지의 고함과 함께 따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충격이 컸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울면 나약하다는 이유로 더 맞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이런 중요한 역사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어떻게 장군님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느냐. 이 배은망덕한 것. 아버지는 뺨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회초리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의자에 엎드리게 한 뒤 종아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죠. 한 대, 2대, 10대쯤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건 다 내 미래를 위해서다. 아프다고. 이까짓 게 뭐가 아프다고 그러냐. 넌 강해져야 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결국 20대를 맞고 나서야 벌이 끝이 났습니다. 종아리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저는 감히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이런 체벌은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한국 노래를 듣다 걸린 친구를 감싸다 들켰을 때 아버지는 제 등을 구둣발로 밟으셨어요. 이 바보 같은 거사. 내가 누구 딸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땅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그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왜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실까?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감정조차 깊숙이 숨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런 폭력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겉으로는 강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점점 더 외롭고 공허해져 갔습니다. 물론 동시에 저는 평양 최고 엘리트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좋은 집, 풍족한 음식, 최고의 교육.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자유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평양의 꽃이라는 별명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저 예쁜 얼굴만이 아니라 천재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선망의 눈초리도 받으며 입학을 했지만 그런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는 제게 새로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베이징 유학이었죠.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것도 아버지의 결국 획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죠. 서아야, 내가 세계를 보고 와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거라.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죠.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로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베이징으로 떠나는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도처에 넘쳐나는 화려한 광고들.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죠. 입을 벌리고 멈춰서서 공항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동지. 순간 저는 저를 마중 나온 북한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아마도 제가 이 새로운 환경에 너무 매료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해 보였거든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 본 베이징의 거리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밤인데도 환하게 조명을 내뿜고 있는 도시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윤 동지,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자본주의의 허울일 뿐이에요. 대사관 직원의 말에 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야 저는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방에 있던 TV를 켰을 때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수십 개의 채널, 화려한 광고들, 그리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 프로그램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TV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일까? 다음 날, 저는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앉아있는 강당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교수님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너 북한에서 왔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옆자리에 앉은 중국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주는 거지. 하지만 제 말에 그 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근데 난 북한에 대해 들은 게 좀 달라서. 인터넷에서 본 북한 소식들은 내가 말한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북한 소식이라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그 학생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맥도날드를 보게 됐어요. 그 유명한 M자 로고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죠. 한번 들어가 볼까?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고소한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이런 미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결국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햄버거 하나를 주문했어요. 카운터 직원이 건넨 쟁반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기자 노릇노릇한 빵과 고기 패티가 모습을 드러냈죠.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부드러운 빵, 육즙 가득한 고기 패티, 신선한 야채. 그 맛에 저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말았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씹으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음미했습니다. 맛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흠칫 놀랐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제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햄버거를 먹으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과 흥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자본주의의 상징을 즐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이런 게 정말 나쁜 걸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미제의 음식 문화를 타락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가르쳤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햄버거를 다 먹고 나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정말로 이게 나쁜 걸까? 쟁만 반납하고 맥도날드를 나서면서 저는 문득 이곳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맛, 그곳의 분위기,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두렵기도 했죠. 베이징에서의 생활이 2개월째로 접어들 무렵, 저는 점점 이곳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북한에서 배운 가치관과 베이징에서 보고 느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의 시작은 중국인 룸메이트 리나와 친해지면서부터였죠. 서아야, 이거 한번 볼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야. 리나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괜찮아. 여긴 중국이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제가 손을 떨며 당황해하자 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북돋아 주었어요. 결국 저는 리나의 말에 용기를 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죠. 화려한 영상미, 세련된 배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와,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남조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드라마 속 한국은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드라마를 봤어요. 한 편, 두 편. 어느새 아침이 되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 속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아야, 너 괜찮아? 어제 밤새 드라마 본 거야? 다음 날, 리나의 물음에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리나야, 이거 정말 대단해. 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 그 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기숙사로 달려가 드라마를 봤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드라마 삼매경에 빠졌죠. 드라마를 통해 남조선 말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도 있었는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 남조선의 문화와 함께 남조선 특유의 표현들도 익숙해졌어요. 남조선 말의 억양과 표현들은 항상 괴뢰말투라며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게는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에서 본 한국 패션을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나와 함께 쇼핑몰에 가서 옷을 사고 화장품도 샀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예뻐. 마치 한국 연예인 같아. 리나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외모에 자신감을 느꼈죠. 북한에서는 항상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만을 강요받았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에 제 자신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한류의 매력은 저를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1년이 끝나고 저는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요. 소아야, 잘 다녀왔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그 눈빛에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귀국 직후 저는 바로 생활총화와 사상교육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당에서 파견된 간부가 우리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했죠. 동무들, 자본주의 사회의 퇴폐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았는지 각자 비판과 자아 비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간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윤서아 동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솔직히 말해보시오. 갑자기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순간 베이징에서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죠. 맥도날드, 한국 드라마, 자유로운 대학 생활. 하지만 이런 걸 말할 순 없었어요. 네, 저는 자본주의의 물질적 유혹을 받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주체 사상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순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죠. 간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울고 싶었습니다. 교육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겉으로는 열심히 필기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척해야 했죠. 사흘간의 집중 교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큰 피로감을 느꼈죠. 이제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몰래 꺼내본 베이징에서의 사진들. 그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모범적인 간부의 딸로 살아가야 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장마당에서 USB를 파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USB에는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고 들키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USB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을 꼭 잠그고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를 봤죠. 오랜만에 보는 한국 드라마에 저는 또다시 빠져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베이징에 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시작된 저희 은밀한 한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모범적인 간부의 딸로 행동하고 밤에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중생활.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북한이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가 않았고 점점 더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희 은밀한 한류 생활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죠.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면서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가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드라마 속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 수연이가 우연히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걸 발견했거든요. 요즘 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어 저희 집을 방문한 것이었죠. 상상도 못한 수연이의 방문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서아야, 이게 뭐야? 수연이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죠. 갑자기 아버지가 절 서재로 부르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마주치게 되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떤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느냐? 아버지의 고함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연이가 아버지께 제 비밀을 알렸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연이는 이제껏 아버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더군요. 제 친구이면서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께 다 알리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저를 아버지는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셨어요. 이건 단순한 말썽이 아니다. 내 행동은 우리 체제에 대한 배신이야. 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려주러 널 불렀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니 그곳에 대해 들었던 소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저 입 닥쳐. 아버지의 고함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넌 내 딸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야.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죄값을 치르도록 해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제 모습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동시에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럼 차라리 보내세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저 다른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말에 아버지는 충격받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 딸이 소리까지 쳤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을 하신 듯 했죠. 저 역시 제가 한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말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와의 격렬한 대립 이후 저는 결국 완전한 외출금지 상태에 놓였어요. 제 방은 24시간 감시하에 있었고 외출은 철저히 금지됐죠. 그런 와중에 우연히 아버지와 다른 고위 간부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윤 동지, 따님의 일은 정말 유감이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좋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할 거요. 만약 일이 더 커진다면 더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 있어. 알겠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극단적인 조치라는 말이었죠. 그들이 말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을 하기로 한 거죠. 이제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숨이 위험했고 그 위험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경비병들의 교대의 시간에 잠깐의 틈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출의 날이 왔어요. 한밤중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앞으로 나아갔죠. 담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하동무, 어디 가십니까? 돌아보니 아버지의 경비병 중 한 명이었어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가세요. 전 못 본 척할 테니. 저를 빤히 바라보던 경비병이 제 팔을 놔주더니 보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비병의 말에 저는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도 동무 같은 딸이 있어요. 저 또한 윤 동지를 응원합니다. 어서 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위험천만한 탈북 여정이 시작됐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숨어 다니고 때로는 뇌물을 써가며 조금씩 전진했죠.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들킬까봐 다시 잡혀갈까봐 떨었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 건너 중국이 보였죠. 자유가 눈앞에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물에 몸을 던졌죠.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헤엄쳐 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제 생존을 위한, 그리고 자유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은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언제 북한 경비병들에게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간신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중국에서 탈북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숲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조직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은신처로 이동할 수 있었죠. 은신처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겪은 고통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참으로 용감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알아. 한 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언제 공안에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불법 체류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역시 험난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라오스를 건너 태국으로 가는 길은 중국으로 왔을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왜 탈북을 했을까 후회했을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에 저는 죽기 살기로 그 험난한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대사관에 도착을 했을 때는 주저앉고 말았죠. 축하합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영사님의 말씀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북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도 밀려왔죠. 아버지,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실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도착해 처음 밟은 인천공항의 땅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공항의 첨단 시설들,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게 제가 몰래 보던 드라마 속 장면 그대로였어요. 와,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죠. 특히 밤에 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는 걸 보며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놀라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자주 들르던 그곳에 제가 직접 서 있다니.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와 과자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죠.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때도 정말 흥분됐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다녔는지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설렘도 느꼈어요. 한강공원에서 처음으로 치맥을 즐겼을 때는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강변에 앉아 야경을 보며 치킨을 먹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언어는 비슷했지만 문화적 차이, 빠른 생활 리듬,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대학에 입학해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 독립도 이뤄갔죠.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삶을 계획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가능했거든요. 2년이 지난 후
저는 작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조용히 전념했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받은 자유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룬 날도 많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을 때면 서러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조차도 자유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지금은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봐요. 따뜻한 집, 풍성한 식탁, 좋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지 않으려 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북한의 서울대학교인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다니다 체제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탈북한 박민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똑똑한 엘리트들만 모이는 학교에 입학한 민주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앞에 펼쳐질 학교 생활에 매우 설레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겪은 학교 생활은 불합리하고 충격적인 일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주 씨는 비밀스러운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외국 서적과 한국의 뉴스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결국 모임의 친구들과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대체 북한의 명문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북한의 엘리트들을 다 함께 탈북을 하게 만든 끔찍한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녔었어요.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명망 높은 교육기관이에요. 남한의 서울대학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대거로 모이는 곳이니까요. 이곳에 오기 위해 북한에서는 나름의 사교육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은 여학생들에게만 강요되는 청소 업무였어요. 강의가 끝나면 여학생들은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남학생들이 훨씬 많은데도 말이죠. 우리 과만 해도 여학생이 10명, 남학생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청소는 대부분 우리 여학생들만 해야 한다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청소하는 과정 또한 너무 힘들답니다. 남한과 다르게 북한 대학교에는 화장실이 층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기르러 몇 층이나 오르내려야 해요. 심지어는 1층에만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청소를 하려면 물을 뿌려야 하는데 몇 층이나 그 무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모습을요. 남한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이곳에서 그런 게 있기를 바란다면 사치죠. 무조건 두 발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 친구 수연이가 물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렸어요. 때문에 며칠 동안 절뚝거리며 다녀야만 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학기에는 다른 여학생 2명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했어야지 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자들만 청소를 시키다니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웃으면서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는데 또 여학생들만 남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는 건 그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왜 여학생들만 청소를 해야 하나요? 남학생들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적은 데다 위험한 일까지 겪고 있잖아요. 그 순간 교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놀란 눈치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공부하러 왔지 청소부로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남학생들도 똑같은 학생이라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몇몇 남학생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여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중 몇 명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도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조금씩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똑같이 노력해서 들어온 학교인데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이니까요. 그러다 결국 저는 생활총화 시간에 저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당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집단의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공평한 대우를 요구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취급받았죠. 그 순간 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생활총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사회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과학생인 리현우였어요. 현우는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주야,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현우는 저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뒤편에 한적한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죠. 새벽이라는 모임이 있어. 너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혹시 관심 있어? 저는 그 순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밀 모임이라니 왠지 모르게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죠.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이야기했어요. 알았어. 대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현우의 제안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라는 비밀 모임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몰랐지만 현우의 결연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았을 때 그 비밀 모임은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궁금증 또한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망의 첫 모임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학 뒤편의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죠. 낡고 버려진 듯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죠.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학교의 수석 졸업생도 있었고 심지어 교수님의 아들로 알려진 학생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가 고위 간부인 학생도 있었죠. 모임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죠.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 힘든 외국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노트북 몇 대가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그걸로 여러 외국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왕따라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될 거야.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꼈던 의문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평양의 어두운 밤거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그럼 대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까? 며칠 동안 저는 갈등했습니다.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더 알아봐야 할까? 결국 저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저 또한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모임 때 자진해서 참석했죠. 두 번째 모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새벽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외국 서적을 손에 쥐게 됐어요. 그건 조지 오웰의 1984였죠. 책을 펼치는 순간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은 짜릿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책은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현우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아. 아마 처음 읽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 정말 현우 말대로였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끊임없는 감시, 역사의 왜곡, 사상 통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노트북으로 한국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KBS, MBC, SBS. 처음 듣는 방송국 이름들이었죠.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기 봐, 민주야. 한 선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나만은 저렇게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대. 체포되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어요.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감히 악담 한마디 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거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북한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인권 실태, 핵개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탈북자들이 말하는 북한의 실상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북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주 모임을 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저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각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만약 이 모임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래도 저는 계속 모임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거든요. 비록 작은 창고 아니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너무나 소중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민주가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새벽 모임에 참여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 뉴스를 보는 것을 넘어서 세계 역사와 정치 체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개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UN 세계인권 선언문을 가져왔어요. 이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가 설명했죠. 선언문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이 한 문장이 저희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다고 배웠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단어들은 북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권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주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자랑하던 학교 시스템도 사실은 정치 선전의 도구였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생활총화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겁을 주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우리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한 진실, 현재 북한 경제의 실상, 이런 내용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니.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야. 한 선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해서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장마당의 활성화, 외부 정보의 유입 증가,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야. 현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 나는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더욱더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위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지식을 얻는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가끔은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특히 힘들었던 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평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정 가득한 내용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고 생활총화 때 거짓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북한의 잘못된 체제가 더 많이 보여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저는 털어놨어요. 그래, 정말 힘들지. 현우가 공감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언젠가 우리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해. 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들을 다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새벽 모임에 나갔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위험한 지식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모임에 참여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 모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임이었죠. 우리는 최근 입수한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우리 모임의 리더였던 성준 선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 안 들어갔나 보다 했는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준 선배, 체포됐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체포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선배 집에 보위부가 들이닥쳤대. 컴퓨터랑 책들을 다 가져갔고 선배는 반동분자로 체포됐어.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성준 선배는 우리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준 선배가 신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열이 더욱 심해졌고 사상 교육도 강화되었죠. 모든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새벽 모임 멤버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더 이상 모이지 못했어요. 성준 선배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임의 리더가 아니라 우리의 멘토이자 친구였거든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똑똑했던 그가 없는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어느 날 밤, 현우가 몰래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민주야,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그가 속삭였어요. 우리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 탈북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탈북이라니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성준 선배의 운명이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졌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나도 가족을 두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어. 먼저 안전한 경로를 터놓고 그 다음 가족들까지 돕는 게 우리의 목표야. 우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가장 가까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죠. 모두 새벽 모임의 멤버들이었어요. 우리는 밤마다 몰래 만나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탈북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모으고 국경지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는 일. 모든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탈북을 결행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저는 가야만 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성준 선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은 한밤중에 시작됐어요. 평양을 벗어나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피해 우회하고 때로는 숲속에 숨어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과 추위였어요.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었고 밤이면 서로 몸을 맞대고 자며 추위를 견뎌야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열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 건너 중국이 보였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거든요. 정말 건널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우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 수 있어, 민주야.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덮쳤지만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평양에서의 생활, 대학에서의 경험들, 새벽 모임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뒤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탈북자를 돕는 단체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갈 수 있었죠.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을 때 저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나라로 가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환영합니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촘촘한 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꿈을 향해 달려갈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 사회로 나왔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기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상상만 했던 자유로운 나라에 왔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답니다. 대학 생활 또한 정말 흥미로워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예전에 새벽 모임에서 몰래 했던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가끔 강연을 하러 다니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이 떨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또 저희 가족들 또한 탈북에 성공했어요. 물론 다른 동료들의 가족 중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모두가 올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현우와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현우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하게 돼요. 얼마 전에는 작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생활이 늘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편견에 부딪힐 때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왔는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최근에는 통일 후에 한반도를 상상하며 논문을 쓰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가끔 북한에 있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려 봐요. 그때 저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곁에는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목소리를 낼 거예요. 언젠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은 대가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탈북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넌 이미 큰 용기를 가진 아이야.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하게 돼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요. 이제 저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끔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을 떠올려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게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